이렇게 멀리까지 오셨는데 좋은 좀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좀 걱정이 앞섭니다. 근데 일단 지금 앞에서도 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11월 30일쯤에 책이 나오는데요. 그 책의 내용은 이 PPT의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자세하게 상세하게 돼 있고 이 PPT는 그 책에 있는 내용의 일부를 좀 발췌해서 이렇게 정리를 한 건데요. 주로 이제 그 대법원 판결들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나왔던 그 관련 이론들을 좀 상세하게 분석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래 책에서도 총 17개 사례들, 대표적인 사례들을 다루고 있고요. 여기 PPT에서는 그냥 사례들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들만 이제 시간 관계상이라든가 여러 문제상, 지면 문제상 뭐 일부 그 사례들에 대한 어떤 그 일부 내용들만 다루고 있지만 실제 책에서는 이제 관련된 사례들까지 한꺼번에 다 다루고 있어서 아마 책을 보시면 더 상세하게 이해가 가실 거고요. 더 깊이 있는 더 내용을 보실 수 있을 것이고, 오늘은 이제 여기 오늘 발표 제목대로 알기 쉬운 부정 경쟁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알기 쉬운 사례로 본 부정 경쟁 행위 이거이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 그 좀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양이 좀 많다 보니까 그 사례들이 많다 보니까 17개인데 1시간으로 나눠서 치더라도 하나당 한 3, 4분 그 정도밖에 말씀을 못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머리를 굴려서 나름대로 안 되는 머리 굴려서 좀 여러분 보면 PPT가 상당히 그 조잡하게 돼 있습니다. 하여튼 길게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혹시 뭐 빨리 넘어가서 이해가 안 가신 부분은 그 PPT 내용을 읽어보시면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으니까 그걸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래도 더 이해가 안 가신 분 책을 사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시간관계상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그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들은 그 대법원 판결이 나왔던 것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요새 여러분들이 더 관심이 많으신 새로 도입된 규정이 최근에 도입된 규정인 그 부정경쟁 방지법 그 2조 차목에 관련된 거는 제가 여기서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그 외의 것들을 중심으로 기존의 어떤 그 부정경쟁 행위의 어떤 그 사례의 유형들을 제가 다루고 있고요. 최근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그 차목에 대해서는 그 박영 교수님께서 저 다음에 발표를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들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뭐 여기 아시는 사건들도 있으실 테고 뭐 모르시는 사건들도 있으시겠지만 전체적으로 보시면 뭐 요새 뭐 대학 명칭 같은 경우 그 학교 주변에서 마음대로 이렇게 영업을 하면서 뭐 갖다 막 쓰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상호 간판이나 이런데 이런 경우에 있어서 이제 이게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느냐 여부와 관련된 거고요. 두 번째 이제 팝업 광고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뭐 네이버나 뭐 다음이나 이런 데서 이제 뭐 키워드 삽입 광고라든가 아니면 뭐 기타 뭐 거기에 있는 삽입 광고를 하는데 거기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그 네이버나 다음에 대한 그 상표를 사용한 건 아니지만 그게 마치 그 네이버나 다음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혼동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그 광고가 네이버나 다음에서 그 하는 광고 영업인 것처럼 혼동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게 과연 부정경쟁행위가 성립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사례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지도표 사건은 여러분들 뭐 여성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 보면 뭐 지도표 성경김이라고 유명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그거와 비슷한 이제 한반도 지도 모양이 그 쟁점이었는데요. 한반도 지도 모양을 똑같은 걸 썼을 경우에 과연 그게 부정경쟁 행위가 될 거냐. 그러니까 뭐 지도표 성경김이라는 그 문자 상표를 도용한 건 아닌데 그 한반도 모양의 도용했을 경우에 그게 뭐 도용이라고 하기에는 근데 사례상 그게 이제 실제적인 그 피고와 원고 사이에 어떤 결령 관계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일종의 도용으로도 볼 수도 있긴 했는데 좀 지도 모양만을 베꼈기 때문에 그게 과연 그 부정경쟁 행위가 될 수 있겠느냐. 특히 이제 한반도 모양의 지도 모양은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이제 식별력이 없는 그런 표장인데 그거에 대해서 부정경쟁행위가 성립될 수 있겠느냐를 다루는 사건이었고요. 그다음에 컴닥터 119 사건은 이제 컴닥터도 뭐 컴퓨터 이제 수리 점업과 관련돼서 이제 식별력이 없다고 볼 수 있고 119도 뭐 우리가 어떤 그 신고하는 거에 있어서 어떤 긴급 신고나 이런 거 관련돼서 식별력이 없는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문자에 불과해서 이건 독점시킬 수 없는 건데요. 이게 결합된 컴닥터 119를 다른 사람들이 무단으로 썼을 때 그게 부정경쟁행위가 성립되느냐. 즉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문자들이 결합됐을 경우에 그 결합되어 있는 그런 상표를 도용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서비스표죠. 여기서는 서비스표를 도용했을 때 역시 그 부정경쟁 방지법상 영업주체운동회가 성립될 수 있겠는지 여부를 다루는 사건이고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제 뮤지컬 캐츠 사건인데요. 이 뮤지컬 캐츠 사건, 여러분 뮤지컬 캐츠는 잘 아실 겁니다. 근데 뮤지컬 캐츠도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뭐 이렇게 방송 같은 데 보면 이제 뭐 어린이 캐츠라고 해가지고 어린이 뮤지컬 캐츠라 해서 나온 것도 있는데 그게 이제 대법원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즉 뮤지컬 캐츠 원 제작사에서 관련돼서 이제 어린이 뮤지컬 캐츠를 제작해서 공연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이제 우리 캐치와 혼동을 일으킨다 해가지고 부정경쟁 행위다 해가지고 그 공연업에 관련돼서 영업주체 혼동 행위를 일으킨다 해가지고 그 소송을 제기한 사건인데요. 이거에 대해서도 과연 뮤지컬 제목 같은 것들이 도용됐을 경우에 부정경쟁 방지법상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다루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떤 별도의 법리를 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매 후 혼동과 상품 주체 혼동에 관련돼서 이제 비비안 웨스트 사건은 이거는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언론에도 보도가 많이 됐었습니다. 뉴스나. 즉 짝퉁임을 알고 구입한 사람이 그걸 다시 되팔았을 때, 그러니까 다시 되산 사람도 짝퉁임을 알고 샀지만은, 그러니까 서로 짝퉁임을 알고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게 거래가 됐을 때 다른 사람들이 만약에 혼동을 일으킨다면 어떻게 볼 것이냐. 즉 짝퉁임을 알고 모조품임을 알고 판매가 이루어진 후에 제3자에 의해서 혼동이 이루어지는 경우까지 부정경쟁 행위로 적용해서 다 그 부정경쟁 방지법에 적용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겠느냐, 이거에 관련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뭐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도 이것도 뭐 많이 아시겠지만 그 가수 박상민. 근데 이 박상민의 이제 그 외향이라든가 아니면 그 말투라든가 어떤 그 무대에서의 행동, 그런 것들과 더불어서 이제 성명까지 도용을 해서 이제 어떤 나이트클럽이나 이런 데서 이제 무단으로 공연을 한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잘 이제 혼동을 하시는 게 부정경쟁 행위가 성립은 됐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부정경쟁 행위가 성명에 대해서만 성립이 되는 거냐, 성명을 도용한 것만, 아니면 성명뿐만이 아니라 그 성명과 관련돼서 어떤 독특한 행동이라든가 아니면 그 박상민의 독특한 외향이 있지 않습니까? 소수염을 기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모자를 쓰고 빵모자 같은 거 쓰고요. 예? 그런 것까지 다 부정경쟁 행위의 태양으로 볼 수 있겠느냐. 물론 지금 여기서 부정경쟁 행위로 태양으로 인정이 안 되는 거는 뒤에 이제 박영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지만 새로 도입된 차목에 의해서 적용 여부는 또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만 이건 다 옛날 사건들이라서 그 당시에는 이제 상품 주체 혼동행위, 뭐 영업 주체 혼동이 이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지금 차목에 관련된 그 내용은 좀 빠져 있음을 좀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병액 수입 관련돼서는 원칙적으로 이제 상표권 침해가 진정상품 병액 수입인 경우에 상표권 침해가 아닌데, 이 경우에 예전에 잘 아시겠지만 버버리 사건에서 이제 그 어떤 현수막에 광고하거나 아니면 간판에 광고를 했을 때 그걸 가지고 마치 이제 상품에 대한 진정상품 병행 수입이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나 상품 주체 혼동행위는 아니지만 거기다 간판에 붙여가지고 그렇게 마치 그 버버리의 대리점인 양 그렇게 표시하는 거는 그 버버리의 그 회사의 그 독점 판매 수입업 판매업자라든가 어떤 대리점인 것처럼 수요자에게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이제 영업주체 혼동행위를 적용한 사건이 대표적인 사건이 있는데, 그걸 이어받아 가지고 이제 이 나이키 사건에서도 나이키는 솔직히 말해서 병행 수입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떠리로 해가지고 또 뭐 정리 뭐 해가지고 뭐 5일장 해가지고 뭐 5일 판매 뭐 7일 판매 해가지고 막 떠리로 싸게 파는 것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경우에 이제 거기 보면 이제 병행 수입점이다, 병행 수입품이다라는 걸 명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게 그 나이키의 대리점인 것처럼 오인 운동을 초래하느냐. 근데 법원에서는 그렇게 본 사례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뭐 글이라든가 논문들도 꽤 있는데요. 하여튼 이건 참고로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표적인 상품 주체 혼동행위, 영업 주체 혼동행위 외에 부정경쟁방지법상 품질 등 오인 야기 행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제조원을, 그러니까 그 상품을 제조하는 제조원, 그러니까 상품에 원래 예를 들어서 뭐 그 대형 회사에서 상품을 만들어내더라도 그 제조원은 또 별도의 하청업체인 뭐 공장이나 아니면 다른 업체에서 이렇게 하청을 조사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제조원 표시를 제대로 안 했을 때 그 회사가 그 판매 상표와 실제로 상품을 판매하는 그런 회사가 제조원 표시를 제대로 안 했을 때 과연 그게 품질의 오인을 야기하는 거로 볼 수 있겠느냐. 제조원에 불과한데, 제조원 표시에 불과한데, 그거 관련해서 이제 그 대표적인 사건이 이제 산마을 소재 사건이라고 그래서
최근에 나온 사건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그 상품 자체 형태 관련돼서 상품 자체를 이게 가구의 형태인데 가구의 형태를 그대로 모방했을 때 그게 과연 그 상품의 출처를 중시하는 상품 주체 혼동행위에 해당되느냐 이거 관련돼서 이제 상품 표지성이 문제가 되는데요. 이거 관련돼서는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가장 최근에 이거 관련된 사례라고 볼 수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상품의 포장, 용기, 도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품 자체 형태와 마찬가지로 이런 상품 주체 혼동행위에 있어서 이런 상품의 포장이나 용기, 도안이 과연 상품 표지성으로서 인정이 될 수 있겠느냐 부정경쟁 방지법상 이거 관련돼서 이것도 좀 그 특이한 케이스를 해서 이것도 한번 여기 다뤄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이제 마시마로 사건에서는 뭐 요새는 뭐 마시뽀로인가요? 마시마로하고 이제 뽀로로 합쳐갖고 마시뽀로 사건도 나와서 뭐 국회에서 문제가 되고 막 그랬지만 이제 최초의 사건이 이제 마시마로의 그 캐릭터가 유명해지니까 그거를 인형으로 이제 제작을 해서 판매를 했을 경우에 그게 저작권 침해나 아니면 디자인 보호법상의 디자인권 침해와는 별도로 그게 과연 그 마시마로라는 캐릭터를 만든 회사의 어떤 그 상품 출처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의 어떤 행위가 초래돼서 그게 과연 상품 주체 혼동이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 행위가 성립되는지 그 여부와 관련된 사례인데 그냥 대표적인 사례로서 제가 책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잘 아시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1, 12, 13은 저기서 보시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그 법리를 이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판단 법리로 11, 12, 13은 그 어떤 상품의 형태라든가 아니면 뭐 상품의 포장이라든가 용기, 도안 또는 뭐 캐릭터 즉 원칙적으로는 어떤 그 상품 출처 표시로서 작용할 수 없는 것들인데 단순한 뭐 디자인이나 뭐 저작권상의 어떤 보호 대상인 것들인데 그것들이 어떻게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만 부정경쟁 방지법상 어떤 그 상품 표지성으로서 인정이 돼서 상품 표지성이 인정돼서 상품 주체 혼동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이거 관련된 어떤 공통된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면 연결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14번에 이제 선거 여론조사에서 영업주체 혼동행위 관련돼서는 이게 이제 선거 여론조사를 하는데 보면 여러분들 전화 많이 받죠, 그죠? 그 뭐 끊어버리시는 분도 계시고 뭐 일일이 그 시간 내서 답변해 주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런 경우 같은 건 선거 여론조사를 해서 누구를 지지하는지 그 여론조사를 핑계 삼아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전화상으로 뭐 이 후보는 근데 뭐 누구한테 1억을 뭐 전달했고 뭐 청탁을 해서 뭐 이런 부정한 행위를 예전에 했었다는 식의 그런 거를 넌지시 흘리면서 이렇게 그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뭐 부정적인 그 반응이 올 수밖에 없겠지만 일단은 자기가 어떤 여론조사업을 하는 건 아닌데 경쟁 후보가 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입장에서 그런 그 경쟁 후보에 대한 어떤 그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차원에서 여론조사업을 가장으로 하면서 거기다가 여론조사 기관으로서 이제 그 당시에 그 2000년대 초반에 가장 유명했던 뭐 현대 리서치사에서 이제 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장을 했을 때 과연 그게 이제 직접 자기가 여론조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 단순하게 자기가 어떤 그 허위 사실을 공표하기 위해서 여론조사 기관을 가장해서 하면서 단순히 현대 리서치에서 하는 겁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언급만 했을 뿐인데 이거를 과연 그 어떤 그 부정 경쟁 어떤 부당한 어떤 그 현대 리서치사의 신용을 이용해서 어떤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어떤 부정 경쟁 행위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좀 숨겨져 있던 사례인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원래 그 공직선거법 위반 이제 내년에 또 선거도 있는데요. 그와도 관련이 돼 있긴 한데 그 특이하게 이제 부정 경쟁 행위를 좀 인정한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문조사 결과 특히 이제 이 상표가 유명 상표를 뭐 널리 알려진 상표를 이제 모방해 가지고 그 부정 경쟁 행위를 했다는 건데 아니면 상표권 침해를 했다는 건데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대상이 이제 수요자나 거래자가 이거를 혼동을 일으키느냐 안 일으키느냐 그걸 이제 기준으로 해서 그걸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 이제 실제 이제 소송 실무상 이제 서로 이제 그 설문조사를 해서 뭐 그 지금 상표 디자인 협회라고 별도로 있긴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그 상표 소송 관련돼서는 이제 설문조사 같은 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 수요자들이 이건 혼동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최근에 나왔던 게 특허법원에서 나왔던 판결이 그 롤렉스하고 그 폴엑스인데 그걸 폴엑스라고도 발음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것도 설문조사 결과에 의존해서 그렇게 이제 유사하다고 판단을 한 케이스인데요. 여기서도 이제 그 여러분 잘 아시면 리엔 여성용 뭐 샴푸라든가 뭐 염색약부터 해서 여러 가지 뭐 마트나 이런 데 가시면 잘 보실 거예요. 여성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리엔하고 그다음에 또 여성분들이 잘 아시는 리엔 K 화장품에서 그
유명한 브랜드인데요. 이게 두 개가 뭐 매출액이 뭐 몇 개월 사이에 뭐 200억 정도 가까이 되는 그 엄청난 매출액을 올리는 그런 양 브랜드인데 리엔이 먼저 등록되고 먼저 알려졌다는 이유로 이제 그 리엔사에서 LG 거기죠. 거기서 이제 상표권 침해와 부정경쟁 방지법상 이제 부정경쟁 행위, 상품 주체 혼동 행위를 동시에 건 사건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게 설문조사와 관련돼서 과연 리엔과 리엔K가 혼동을 일으키는지 여부와 관련된 케이스입니다. 근데 원고는 당연히 설문조사 결과상 당연히 자기들이 높은 거 80% 이상 넘어가는 걸 제출했겠고 어떻게 설문조사를 이제 그 문항을 어떻게 작성하냐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피고는 당연히 이게 혼동을 일으키지 않는다. 리엔하고 리엔K는 구별된다 해가지고 그게 뭐 30% 좀 넘는 수준의 이제 그런 결과를 이제 그 제출을 한 거죠, 증거로서. 그 경우에 어떤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혼동 여부를 판단할 것이냐. 예? 근데 뭐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설치는 안 했지만 비록 뭐 30% 정도만 되더라도 이게 혼동을 초래하는 걸로 봐서 이 경우에 리엔과 리엔K가 이제 혼동을 일으킨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근데 왜 리엔K가 왜 보이죠?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리엔K가 이제 리엔하고 이제 라이선스 계약을 맺어가지고 그렇게 한 거죠. 원래 포기해야 되는데 리엔K를. 왜냐하면 리엔K가 워낙 그 가치가 있는 브랜드다 보니까 100 몇 억인가 주고 뭐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단 이 브랜드의 분쟁이 굉장히 근데 그만큼 이제 100 몇 억을 주더라도 그만큼 뽑으니까 그렇게 한 거겠죠. 라이선스로. 그만큼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상표 유사 판단에서 설문조사의 어떤 그 결과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지역 명칭과 출처지 오인약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 뭐 그 지역에서 생산된 뭐 초당 두부 같은 경우 아실 거예요. 강릉에서 만들어진 그 독특한 맛을 지닌 뭐 두부라는 그 출처지를 인식시키는 상표는 아니지만 어떤 출처지로서의 어떤 신용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명칭인데 그거를 이제 어디 다른 지역에서 사는 사람이 공장을 만들어서 거기다 초당이라는 뭐 초당 두부 이런 식으로 자기 이제 상호도 붙이면서 그렇게 했었을 경우에 사용했을 경우에 이게 과연 출처지를 오인시키는 행위에 해당되느냐 이거 관련돼서 그 몇 안 개는 옛날 판례긴 한데요 몇 안 되는 그런 그 판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서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다음으로 이제 17번째로 이제 주지성의 지역적 범위와 상품 주체 혼동행위인데요. 그러니까 과연 이게 그 수요자 간에 혼동이 일어나려면 그 브랜드가 널리 알려져야 되는데 그게 이제 널리 알려진 것에 대한 지역적 범위를 어디 정도까지 잡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어떤 뭐 서울이나 뭐 경기도 근처에서만 알려줘도 우리 수요자들이 널리 알려진 거, 수요자들 간에 널리 알려진 걸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뭐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져야지 그게 어떤 그 상품 주체의 혼동을 일으키는 그 주지된 걸로 봐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기존에도 뭐 판례상으로도 그게 뭐 일정한 지역, 전국뿐만이 아니라 부정경제방지법상에서는 일정한 지역만에서도 알려줘도 상관없다.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대구 경북 근처에서 알려진 막걸리와 관련된 사건인데요. 여기서는 최초로 그거를 실제적인 사례, 또 구체적으로 좀 그 판단을 좀 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어요. 뭐 기존에도 뭐 일정한 지역에서 뭐 알려줘도 된다는 식으로 법리는 제시는 했지만 법원에서 근데 그걸 좀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상세하게 좀 풀어놓은 사건이라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대기업의 계열사 분리와 영업주체 혼동의 사건인데요. 이거는 이제 요새 이제 많이 문제가 되고 있죠. 뭐 금호그룹도 뭐 얘기가 나왔고 최근에 이제 현대 대법원 판례상 상표 판례긴 한데요. 현대 계열사 간에 이제 또 그 쓰지 말라고 해가지고 또 상표 분쟁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창업주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이제 그 이하의 아들들이 그걸 이제 다 물려받은 상황에서 이제 아들들 간에 이제 브랜드 전쟁이 붙은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대성이 이제 원래 뭐 여러분 아시는 분 뭐 대성 가스보일러 뭐 이런 것들 좀 알고 계시죠. 다른 것들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창업주에 의해서 그게 상표의 명성이 얻어졌는데 상호가 근데 그 이후에 돌아가신 다음에 그 계열사들이 열 몇 개가 되는 게 이제 뭐 1남도 나눠갖고 장남도 나눠갖고 2남도 차남도 나눠갖고 3남도 나눠갖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계열사가 분리된 이후에 1남 즉 장남하고 3남이 붙은 거죠. 이제 싸움이. 예? 그래서 장남이 3남 보고 쓰지 말라고 그러는 대성을 근데 그 발단에 이제 3남이 먼저 쓰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된 건데 일단 그 경우에 과연 그 누구를 그 대표적인 상호에 대성이라는 뭐 대성뿐만 아니라 대기업이 계열 분리된 경우에도 뭐 현대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기업들도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뭐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다 분리됐잖아요. 그 경우에 누구의 어떤 그
이 신용의 주체로서 누구를 신용의 주체로서 봐서 영업주체 혼동행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거 관련돼서 이제 지금 이거는 이제 앞에 17번까지는요 그 대법원 판결로 나온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아까 그 지도표 사건은 이제 심리불속행된 거고요. 근데 이 18번째는 이제 지금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났고 곧 선고될 겁니다. 대법원에서도 나올 건데 그 뭐 이대로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냥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근데 요새 최고에 많이 문제가 돼서 최근에 제가 이 사건을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굉장히 그 양이 많은데요. 그 시간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이 제목이 알기 쉬운 뭐 사례로 본 부정경쟁 행위라서 제가 간단하게 서론 정도로 말씀드리면, 부정경쟁 방지, 원래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인데 그 중에서 이제 앞에 이제 2조에서 이제 그 선 전단부에 앞부분에 이제 10개의 부정경쟁 행위를 별도로 이제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상품 주체, 널리 알려진 어떤 상표 뭐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 상품 주체 혼동행위라든가, 아니면 뭐 그 영업 주체를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 영업 주체 혼동행위, 그다음에 뭐 그 뭐 저명한 뭐 타인의 상표나 이런 것들을 희석화시키는 것들, 아니면 뭐 도메인 네임에 뭐 무단으로 뭐 도용하고 사용하는 것들, 그다음에 뭐 아까 말씀 뭐 출처지 오인 야기 행위, 뭐 원산지 오인 야기, 뭐 품질 등 오인 야기 행위, 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부정경쟁 행위로 10개 정도가 기재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9개 자목까지만 그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중에서 뭐 다 자목을 다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자목까지 거기서 이제 대법원 판결로 나온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차목에 대해서는 박영 교수님께서 뒤에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정경쟁 행위 같은 경우 아까 지금 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원래 이제 지적재산권 관련돼서는 이제 그 권리자가 어떤 특허권이나 상표권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한 상황에서 이제 디자인권도 마찬가지고요. 권리를 행사해서 그 권리에 기초해서 이제 뭐 손해배상도 청구하고 뭐 침해금지도 청구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분쟁이 발생하는데요. 근데 뭐 그게 권리로 확보돼 있다면 뭐 그렇게 크게 복잡한 문제, 물론 실제 소송상에서는 그거에 관련해서 많이 문제가 발생하긴 하지만, 먼저 자기가 그 권리로 확보하고 있다면 그 상황에서 그 이후의 대처 상황은, 침해에 대한 대처 상황은 아마 손쉽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아직도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지적재산권을 확보하는 거에 대한 인식이 많이 돼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도 지금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걸 미처 확보를 안 하고 사업을 하다가 자기가 이제 뭐 잘 성공하는 상황에서 꼭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꼭 모방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모방을 해가지고 그걸 사용하는 경우에 타인이 무단으로 사용할, 그걸 어떻게 이제 규제를 할 것이냐, 그게 이제 부정경쟁 방지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정경쟁 방지법상에 이제 부정경쟁 행위로 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영업비밀 행위에 관련된 거는 다루지 않고 있고요.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한 다루지 않고 있고, 부정경쟁 행위에만 다루고 있는데, 그러니까 타인의 신용을 이용하려는 그런 행위 등에 대해서 부정경쟁 방지법을 적용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또 심지어는 상표권 등을 갖고 있는 자가 오히려 자기의 권한을 넘어서서, 권리를 넘어서서 어떤 권리 남용적인 그런 행위를 보임으로써 어떤 그 부정경쟁 행위를 초래하는 사건도 발생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부정경쟁 방지법상의 규정들은 이렇게 굉장히 많은데요. 그거에 대한 그 구체적인 사례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일이 구체적인 사안들로 포섭하기 힘든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자목까지 어떤 구체적으로 특성화되어 있는 그런 규정하고 있는 거기에 벗어난 범위에 벗어나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제 차목을 신설해서 최근에 어떤 일반적인 보충적인 규정으로서 이걸 통해서 이제 어떤 기술의 발달에 의한, 기술의 발전에 의한 우리가 커버할 수 없는 영역에 있는 부정경쟁 행위까지 한번 모든 걸 좀 담아 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하에서는 이제 그 차목을 보기 전에 일단 구체적인 그 기존의 전통적인 어떤 부정경쟁의 사례들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는 뭐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시황예상 제가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뭐 그 예를 뭐 언론 보도에서 뭐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 뭐 연세 약국 뭐 그러면 뭐 쓰지 말라 그러고, 연세병원 뭐 쓰지 말라 그러고, 뭐 주위에 뭐 다른 대학교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이화여대가 문제가 되는데, 이화라는 표장을 뭐 이화여대 주변에 가도 뭐 이화 미용실, 이화 주점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놔두고 왜 이건 이화 미디어라는 업체는 걸렸느냐? 도대체 부정경쟁 행위를 그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예? 근데 이 사례에서는 이제 그 대법원 판결문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어떤 규모 면을 좀 중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그 이화 미디어란 데가 굉장히 공연업도 하면서 어떤 그 대학에서 하는 영업들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어떤 그런 영업, 학술 뭐 대회라든가 아니면 뭐 공연이라든가 뭐 이런 것과 중복되는 영업을 하고 있고, 자기가 또 어떤 그 상당한 또 극장도 가지고 있어요. 큰 규모의. 예? 그래서 어떤 규모를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는 업체이고, 게다가 또 이화라는 명칭을 또 도메인 네임으로도 또 자기가 등록해서 그렇게 쓰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런 거 관련해서 이제 규모 면에서 뭐 이화 주점, 뭐 이화 미용실 쓴다고 해서 아 이거 이화 여대에서 운영하는 미용실이구나, 이화 여대에서 운영하는 술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그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화 미디어라는 데가 마치 이화 여대와 관련된 기관인 것처럼 어떤 광해 운동을 초래하는 그런 것처럼 볼 수 있다는 그 규모 면에서 특히 그걸 강조해서 판단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부정경제방지법 2조 1호 남옥에서 어떤 영업주체 혼동행위, 이화여대의 어떤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는, 즉 이화여대 영업 관련된 어떤 기관인 것처럼 어떤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해서 이 이화닷컴이라는 도메인 네임을 등록한 거라든가 아니면 이화미디어라는 명칭을 공연업 관련돼서 사용한 것에 대해서 영업지처의 혼동행위를 적용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전체적인 건 말씀드렸고요. 상세한 건 뭐 읽어보시면 되고 시간 관계상.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 대상 판결이 대학의 어떤 주변의 상권에 영향을 주지, 좀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뭐 이화 주점이라든가 이화 미용실까지 다 싹 해가지고 분양 경쟁 행위에 해당된다고 했었으면 좀 상권에, 대학 주변의 상권에 좀 영향을 줄 수 있을 텐데, 그런 거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그런 그 저기 좀 규모가 커서 좀 어떤 그 대학교와 어떤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업체들만 좀 규제를 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그 합리적인 좀 판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그 팝업 광고에 관련된 영업주체 혼동행위 사건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피고인들이 이제 그 프로그램을 이제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이제 설치하게 하고 인터넷상에 그 설치하게 되면 그거를 이제 일반 수요자들이 설치하게 되면 만약에 네이버나 다음을 클릭해서 들어갔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여기 나와 있는 식으로 이제 광고가 이렇게 삽입되는 거죠. 뭐 대체 광고 방식이라든가 여백 광고 방식,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렇게 네이버 홈페이지에 네이버와 관계없는 그런 네이버와 관계 없었던 업체의 그런 저런 그 광고가 이렇게 삽입되게 되는 형식인데, 이거 관련돼서 이제 문제가 된 거는 과연 이렇게 그 광고를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네이버나 다음이나 뭐 여기서 네이버인데 여기에 이런 광고가 나타나게 하는 게 과연 이게 네이버에서 광고 영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냐. 그래서 이걸 본 사건인데요. 이게 이제 1심하고 2심에서는, 즉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그 실제 이 사람이 거기다 광고를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그 프로그램을 설치한 사람들은 네이버를 클릭을 하면은 이제 이런 광고가 나타나게 되는 건데, 그 경우에 이 프로그램 설치하게 만든 프로그램 프로그램 업자들은, 피고인들은 실질적으로 그 네이버의 상표를 사용한 거는 아니다. 실제적으로 상표를 사용해서 영업 주체를 혼동을 일으켜야 되는 건데 상표를 사용하지 않고 홈페이지에서 그 광고만 나타나게 한 것이다 해가지고 이거에 관련돼서는 그 포털 사이트를, 네이버라는 포털 사이트를 광고 공간으로만 활용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적인 네이버 상표를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그러니까 특히 또 네이버 상표를 쓰면서 이 프로그램을 설치한 사람의 어떤 그 영업 주체인 것으로 그렇게 혼동시킬 목적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그 저기 무죄라고 선고를 했는데요. 대법원만 이렇게 유죄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그 뭐 비판적인 논문들도 꽤 있는데요. 근데 일단은 그 지금 법원에서 보면 굉장히 혼동 가능성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혼동이 일어나면 실제적으로 그 상표를 뭐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게 수요자들이 봤을 때 혼동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거는 이제 그 혼동의 염려가 있는 것으로 봐서 어떤 영업주체 혼동행위를 적용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이 영업주체 혼동의 규정을 보면 타인의 그런 널리 알려진 상표를, 즉 네이버 같은 상표를 사용해서 혼동을 일으킬 것이라는 이렇게 문구로 돼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이 경우에는 지금 단순하게 그 네이버 사이트에, 포털 사이트에 여백에 이제 그 광고가 나타나게만 한 경우에 그게 과연 이제 그 네이버 상표를 사용해서 혼동을 일으키는 것이냐, 직접적으로 볼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제기된 사건인데, 법원에서는
이거 관련돼서 이제 이런 인터넷상 이제 삽입 광고에 대해서 최초로 형사적으로 이제 이거를 그 침해다, 아니 부정경쟁 행위다 이렇게 판단한 어떤 어떻게 보면 좀 세계적으로 좀 어떻게 최초적으로 나온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거 한번 거기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시황계상 지금 이제 네 번째랬어요. 지도표 보면 이거 잘 아시죠? 지도표 성경김 같은 거죠. 여기 보시면 뭐 이렇게 있는데 등록은 이제 저기 우리들이 알고 있는 건 이제 성경 써져 있고 지도표 성경김 지도가 이렇게 있죠. 그다음에 여기 원고의 등록상표로 여기 원고의 등록상표는 이렇게 지도표로 해서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이제 광천 온천지김이라고 소문난 광천 온천지김이라는 이제 이런 표지를 사용한 자가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쪽 원고에서 피고한테 이 한반도 도용과 관련돼서 이거 한반도 도용밖에 공통된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죠? 문자라든가 이런 뭐 이런 상호나 이런 건 다 틀리고. 근데 이 경우에 이제 이게 상품 주체를 혼동시킨다. 우리 것처럼 이게 썼을 때 이렇게 한반도 도용을 썼을 때 혼동을 시킨다 해가지고 상품 주체 혼동행위로 건 사건인데요. 이 경우에 있어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론조사 결과도 아주머니들부터 해서 다 했는데 마트에서 이런 데 다 했는데 거기 나오는 뭐 84% 뭐 조미김 구입 대상 조미김에서도 지도표 성경김 유명하잖아요. 92.8%가 다 안다고 그랬어요. 이게 예? 이 원고의 것으로 즉 지도표 성경김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설문조사를 제출했을 때 우리가 보통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많이 80% 90% 아니까 이거는 당연히 유명한 브랜드다. 지도표 성경김 이게. 그래서 이거는 혼동을 일으키는 걸로 봐야 된다. 쟤네 광천 온천지김이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여기서의 문제점은 뭐냐면 근데 이걸 이제 결국은 고등법원에서 이걸 부정했어요. 상품 주체 혼동 행위를. 근데 그 원인이 뭐냐면 이제 대법원에서도 이제 심리불속행으로 그냥 고등법원의 판단대로 그냥 가게 놔뒀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설문조사를 할 때 한반도 지도 모양 같은 경우는 상표법상 이제 이게 그 현저한 지리적 명칭 및 지도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누구나 독점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반도 지도뿐만이 아니라 뭐 미국 지도도 마찬가지고 뭐 중국 지도도 마찬가지고 그런 지도 모양에 대해서는 어떤 지리적 명칭과 결부돼서 그 독점권을 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원칙적으로. 근데 설문조사를 해서 그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 주지성을 취득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설문조사 시에 한반도 지도 모양을 가지고만 했었어야 됐는데 여기서는 지도표 여기 나와 있는 이렇게 이거 가지고 했다는 거죠. 이거 성경이란 문자도 들어가 있고 지도표라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지도표란 문자가 같이 결부된 걸로 했기 때문에 설문조사에서 어떤 신빙성에 있어서 과연 이 설문조사를 봤을 때 이 지도만으로 이게 설문조사가 이루어진 거냐? 에? 그러면 여기서 92.8%가 이걸 안다고 했을지라도 92% 넘는 사람이 안다고 했을지라도 이거를 그 성경이나 지도표를 안다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죠? 에? 설령 뭐 어떤 사람 뭐 지도 자체만 보고서도 뭐 이게 지도표다 이렇게 알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 여기서 설문조사 결과는 많이 나왔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성경이나 지도표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신뢰성이 없다고 봐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한반도 모양의 어떤 주지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널리 알려졌다는 걸 한반도 모양만으로 과연 이게 지도표 성경김으로 볼 수 있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반도 모양만으로 지도표 성경김이 빠져 있고 문자가 다 빠져 있고 이거를 지도표 성경김의 브랜드로 볼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그걸 인정을 안 해서 한반도 지도 모양은 식별력이 없는 걸로 여전히 봐서 이게 서로 비유사다고 판단했으니까 요부가 이거는 지도표 성경김은 지도표하고 성경김이고 여기는 광천 온천지 김이 되는 거죠. 브랜드가. 그러니까 두 개 광천 온천지 김하고 성경김은 다르잖아요. 봤을 때. 그래서 다르다고 판단한 사례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설문조사를 했을 때 그 목적이 되는 부정경쟁 행위를 관련돼서 이게 혼동을 일으키는 것에 대한 어떤 주지성에 대한 그 설문조사를 할 때는 그게 혼동의 목적이 돼. 뭐가 혼동을 일으키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주장하려고 하는 내용을 그거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그 설문조사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괜히 돈만 들이고 설문조사만 해서 법원에 냈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컴닥터 119는요. 컴닥터도 뭐 컴퓨터 수리업 이런 거 관련돼서 뭐 컴퓨터 박사 뭐 이런 의미를 줘서 식별력이 없는 걸로 보고 119는 뭐 우리가 전화번호로서 공유의 전화번호로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식별력이 없는 건데 이 컴닥터 119를 다른 사람들이 이제 컴퓨터 수리업 관련돼서 쓰고 있으니까 우리의 그 컴닥터 119와 혼동을 일으킨다 해서 그 컴퓨터 수리업과 혼동을 일으킨다고 해서 영업주체 혼동행위를 적용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아까 그 지도표 성경김 사건은 성경김, 지도표 성경김이라는 식별력이 있는 문자하고 식별력이 없는 한반도 지도가 결합됐을 때 그 지도표 성경김이 요부가 돼서 그 상표의 요부가 돼서 작용을 한 사건이거든요. 주된 출처 표시로서. 근데 여기에는 컴덕터도 주된 출처 표시로서 작용하기 좀 애매한 경우고 119도 그런 경우인데 이게 결합됐을 때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러니까 결합됐을 경우에는 분리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식별력과 주지성을 판단한 사례죠. 그래서 컴덕터 119 자체 전체로서 어떤 주지성에 대한 상품 추천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이거와 관련된 이거는 이제 그래서 영업 주체 혼동을 인정했습니다. 컴덕터 119를 누가 무단으로 썼을 때 그거는 컴덕터 119의 원래 상표와 그 원래 서비스표와 영업 주체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해서 영업 부정 경쟁행위를 적용한 사례인데 이거 말고 이제 별도의 사건에서는 컴덕터만 쓴 사례가 있었어요. 근데 컴덕터만 쓴 사례에서는 대법원에서 판단하기 어떻게 여기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은 그 사건에서는 제 책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컴덕터 119로 알려져 있는 거지 컴덕터 자체로만 알려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컴덕터로 쓰는 거는 부정 경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컴덕터 119가 알려졌을 때는 컴덕터 119 전체로 주지성을 획득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일부분인 컴덕터로 썼다고 해가지고 그게 부정 경쟁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를 언급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거는 식별력이 있는 지도표는 식별력이 있는 문자와 식별력이 없는 도형이 결합된 거고 이거는 식별력이 없는 문자들끼리 결합됐을 경우에 전체로서 이거는 관찰해야 된다. 앞에 거는 요부 관찰하는 거고요. 그걸 말한 케이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뮤지컬 제목과 영업주체 혼동에 관련돼서 이제 뮤지컬 캐치와 관련된 사건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 뮤지컬 제목 같은 경우는 여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뮤지컬 제목이라든가 서적의 제호라든가 서적의 제목이나 이런 거는 그 저작물의 내용을 표상하는 것으로 이렇게 봐서 뭐 상표법뿐만 아니라 부정경쟁 방지법상에서도 그걸 추천 표시로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이제 원칙적으로 출처 표시로 보지는 않지만 그게 이제 독점적으로 사용됨으로써 어떤 수요자 간의 어떤 그 현저하게 인식이 돼서 어떤 출처 표시로 현저하게 인식이 돼서 어떤 우월적 지위를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차지했을 때만 비로소 그때 이제 상품 표지나 영업 표지로 봐서 어떤 부정 경쟁 행위나 상표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원칙적으로 뮤지컬 제목에서 캐치 그러면 우리가 캐치를 무슨 뭐 상표나 서비스표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예? 원칙적으로 그냥 뮤지컬의 제목으로 우리가 주로 인식을 하죠. 그러니까 부정경쟁 방지법상의 부정경쟁 행위로서 적용하기는 조금 약간 그 좀 무리가 있는 사건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도 많이 고민했겠죠. 근데 실제적으로 이 뮤지컬 캐치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장기간 동안 이렇게 독점적으로 공연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 뮤지컬 캐치를 아무나 공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뮤지컬 캐치부터 라이선스를 받아가지고 그죠? 예? 그거에 맞는 무대 장치라든가 그거에 맞는 어떤 그 시설을 갖춘 자에 한해서만 어떤 공연을 할 수 있게 해준 어떤 독특한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공연업이란 서비스업에서 운영하고 있었다고 봐서 이 뮤지컬 캐치의 어떤 그 영업 표지성을 인정해서 공연업과 관련돼서요. 그래서 어린이 뮤지컬 캐치에 대해서 부정 경쟁행위를 인정한 사례예요. 근데 원심 고등법원에서는 부정 경쟁행위를 인정을 안 했어요. 왜냐면 뮤지컬 캐치는 그냥 그게 무슨 어떤 상품이나 영업에 대한 표지냐. 단순하게 그 뮤지컬의 제목이지. 근데 그걸 어떻게 부정 경쟁 방지법을 적용하느냐 이렇게 그 했었는데 대법원에서는 그거를 그 달리 판단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유사한 선사례가 이제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라고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무언극 그 제목인데 그거 관련돼서 직전에 대법원에서 그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도 그게 어떤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공연업 관련돼서 계속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그것도 영업 표지로 볼 수 있다. 공연업 관련돼서. 그래서 영업 주체 혼동행위를 적용한 사례인데 그거를 참고해서 이것도 똑같이 그렇게 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뭐 이런 책의 제목이라든가 아니면 뭐 뮤지컬 제목이라든가 뭐 음반의 제목 이런 것들이 이제 시리즈물로 계속 나오는 경우에는 특히 어떤 시리즈물로 계속 반복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기대를 하게 되죠. 그 제목을 보고 어떤 상표나 어떤 그 영업 표지처럼 기대를 하게 돼서 다음에도 이 브랜드로 또 나오겠구나 이런 기대가 생기게 되면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상표나 어떤 상품 표지, 영업 표지로서 작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비비안 웨스트우드 사건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여기서 피고의 사용 표장은 이 나와 있는 이 도용입니다. 여기 밑에 있는 도용인데 이거를 이제 도용해서 쓴 사건인데 이게 원래 이제 그 피해자 이 도용 실사용 표장 이거는 널리 알려진 브랜드라고 보고요. 근데 저렇게 그 가방에다가 이렇게 덧붙여서 그 도용을 넣은 사건에 있어서 근데 이게 이제 이 피고가
그 동대문에서 모조품을 아예 판매할 목적 모조품을 산 거예요. 자기가 모조품을 샀고 모조품으로 하는 걸 알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자기 그 홈페이지에다가 이제 그 쇼핑몰에다가 팔 때도 여기 나와 있듯이 자기 인터넷 쇼핑몰에다가도 그 짝퉁을 사가지고 동대문 사가지고 이번에 뭐 야심차게 준비한 신상 비비안 웨스트우드 디자인의 숄더백 그러니까 비비안 웨스트우드 상품이 아니라 비비안 웨스트우드 디자인의 숄더백이라고 해서 이것도 모조품이라는 거를 또 밝히고 있어요. 모조품 양식이라는 걸.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일반 소비자들이 봤을 때 그럼 뭐 이건 모조품이구나 해서 이제 구입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구입을 했으면 이제 이게 모조품을 알고 구입했으니까 이거는 뭐 그 상품 주체 혼동에게 초래된 게 아니지 않냐. 그 원 비비안 웨스트우드 상품으로 착각한 게 아니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그게 이제 뭐 미국이나 여러 군데에서 이제 판매 후 혼동이라고 해가지고 판매 후에 그걸 설령 모조품을 알고 산 사람이 이제 그거 들고 다닐 거 아닙니까? 그럼 들고 다니면 여러분들 가방에서도 보잖아요. 뭐죠? 루이비통이나 이런 가방에 파 담겨져 있고 감자 담겨져 있고 막 장보는 배추 담겨져 있고 이런 경우 본 적이 있으실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본 적이 있어서 그럼 100% 짝퉁이라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딱 일견 봤을 때 누가 이런 비비안 웨스트우드뿐만 아니라 루이비통 이런 거 들고 나면 비싼 거 가방 들고 다니네 이렇게 생각을 할 거죠. 예?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그리고 또 설령 또 그걸 산 사람으로부터 모조품을 알고 산 사람으로부터 또 다른 사람이 또 그거를 모르고 또 구입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이후에 판매 이후에 그래서 판매 당시에는 혼동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모조품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판매 이후에 어떤 이 혼동의 가능성이 초래될 수 있다면 그것까지도 다 부정경쟁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대법원의 판단 법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그 혼동의 법리를 굉장히 넓게 적용한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품 주체 혼동의를 적용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판매 후 혼동에서 퍼스트 세일 컨퓨전 해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수 박상민 사건에서는 이거는 뭐 여기처럼 이렇게 얘가 진짜고요, 얘가 가짜거든요. 근데 지금 손으로 가렸죠. 근데 이 코스염도 똑같이 하고 선글라스 끼고 다니고 뭐 나이트 클럽에서 그 박상민이 뭐 회당 그 당시에 그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 초반 당시에 뭐 회당 막 1000만 원 이상씩 받았나 봐요, 나이트 클럽에서. 근데 이 사람은 이제 150만 원 받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박상민한테 갑자기 이제 연락이 잘 안 오는 거죠. 이 싼 맛에 이 사람 쓰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안 오고 뭐 박상민이 사인해 줬느니 어디서 그런 소문이 들리고 박상민한테 들리니까 근데 방송에서도 막 그 가수 박상민이 막 그런 걸 얘기하고 그랬는데 자기 수입도 줄고 어디서 이상한 소문 들린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였죠.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그런 건데 이제 부정경쟁 방지법상에 이제 영업 주체 혼동이 공연업과 관련돼서 박상민이 이제 서비스업을 제공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공연업 관련돼서. 근데 이거에서 영업 주체 혼동이를 걸려고 하는데 그러면 나의 표지는 뭐냐? 가수 박상민의 그 영업 표지는 뭐냐? 그래서 걸었던 게 성명, 그다음 독특한 외양 이걸 다 걸었었어요. 근데 성명은 인정을 했습니다. 가수 박상민의 성명에 대해서는 그 성명 박상민 그러면 그 노래 부르는 가수로서 어떤 영업을 운영하는 주체로서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나머지 독특한 행동이라든가 독특한 외양, 그 코스튬이나 선글라스 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하지 영업 표지성을 인정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거는 박상민의 성명이라는 것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어떤 그런 그 표지성을 강화시키는 어떤 부수적인 자료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봤지. 그게 독자적으로 어떤 그 독특한 외양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행동 이런 것들이 어떤 독자성을 가지고 영업 표지성을 작용하지 못하는 뭐 실제적으로 그럴 수도 있죠. 뭐 컨디션 좋은 날에는 뭐 자기 행동이 좀 굉장히 또 오버할 수도 있고 좀 위축될 수도 있고 고정성이 없는 거잖아요. 뭐 코스염이나 이런 건 좀 고정될 수 있겠지만 뭐 선글라스 같은 경우도 뭐 어떤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선글라스도 뭐 100개도 넘는데 그게 뭐 어떤 공연할 때는 이 선글라스 끼고 저 공연할 때는 이 선글라스 끼고 좀 고정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성명을 주된 영업 표지로 보고 나머지는 독특한 외양이나 이런 것 등은 그냥 그 성명을 뒷받침하는 어떤 부수적인 자료로 봐서 성명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만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게 나이키 사건도 이게 병행 수입에 관련된 건데 원래 병행 수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반에 상표권 침해도 아니고 상품 주체 혼동에도 일어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원 회사 걸 그대로 진영 상품을 병행 수입한 거니까. 그런데 그거를 판매하는 업자가 간판이나 현수막에 마치 나이키 대리점인 것처럼 표시를 했다 그러면 그거는 상품 주체 혼동이나 상표권 침해하는 별도로 마치 나이키사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나이키의 독점 판매업자나 나이키 대리점인 것처럼 어떤 관련이 있는 것처럼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해서
이거는 영업 주체 혼동행위를 적용한 케이스인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일부 논문에서 한 3개 정도에서 비판받는 요인은 뭐냐면 과연 그 간판이나 현수막에 어떤 진정 상품을 판다는 거를 그 상표를 부착함과 아울러 그 밑에다가 뭐 병행 수입품이라는 걸 알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표기를 한다 그러면 일반 소비자들이 거기를 가서 물론 나이키 간판이 걸려 있고 걸려 있지만 영업을 대리점처럼 보이긴 하지만 밑에 뭐 병행 수입품을 판매한다는 표시가 돼 있거나 아니면 병행 수입점과 관련된 표시가 병기돼 있다면 과연 사람들이 영업 주체 그 나이키 대리점인 것으로 과연 혼동을 일으킬 것이냐 이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뭐 몇몇 변호사분들이나 몇몇 판사분의 좀 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판을 받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단순하게 그냥 그 간판이나 현수막을 걸었다고 해서 그걸 무조건 영업주체 혼동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실질적인 어떤 그 사용 태양을 봐야 되지 않느냐, 거래 태양이나 아니면 표시 태양이나 이런 걸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산마을 소지 사건은 이제 초코펜 여러분 아시죠? 초코펜에서 이렇게 보면 뭐 이렇게 과자나 아니면 케이크에다 이렇게 초콜릿 넣어가지고 짜가지고 이렇게 그림 그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초콜릿으로 잘 모르세요? 네? 그림을 제가 안 넣어가지고 하여튼 이렇게 거기다가 초콜릿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케이크 위에 이렇게 그림 그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초코펜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원래 팔고 있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 초코펜을 자기가 직접 제조한 게 아니라 하청을 줘서 산마을 소재라는 곳에다 하청을 줘가지고 그게 제조원이죠. 거기가 산마을 소재가 거기서 이제 하청을 줬는데 그 산마을 소재가 초코펜에 관련돼서 식품 이게 제조 판매업 관련 영업 신고도 정식으로 하고요. 정식으로 승인을 받은 업체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초코펜 제조 관련된 초코펜은 이제 상품이나 식품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그 안전성이라든가 위생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걸 받은 업체이기 때문에 이 산마을 소재라는 제조원이 붙어 있으면 어느 정도 품질이 화체돼 있다고 보는 거죠. 품질이 보증돼 있다. 근데 이제 지금 이 피고인은 자기가 이제 저 하청을 줘서 거기서 그걸 받아가지고 산마을 소재로 받아서 판매는 하고 있는데 이 산마을 소재하고 이제 갈등이 빚어진 거죠 조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빨리 제품은 내야 되는데 여기서 갈등을 빚어서 납품을 못 받으니까 자기가 그냥 초코펜을 직접 제조한 다음에 여기 산마을 소재 동의 없이 제조원을 그대로 산마을 소재로 해가지고 판매를 한 거죠. 예? 근데 이 경우에 과연 제조원을 표시한 건데 이거를 품질을 오인시킨 거로 볼 수 있겠느냐 이거 관련돼서 이제 대법원에서는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식품 영업신고, 식품 제조 강호업에 영업신고를 해서 영업에 대한 승인이 떨어질 정도의 업체라면 어느 정도 품질을 화체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게다가 피고인은 이런 식품 영업신고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는 업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제조원 표시를 자기가 식품 영업신고를 받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식품 영업신고를 받은 한 그 제조업체인 산마을 소재 그거를 그대로 갖다 쓰면서 자기가 제조해서 파는 거는 실제적인 어떤 승인을 받은 업체의 제품인 양 품질을 오인시킬 수 있다고 해서 품질 오인 이야기 행위를 인정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 제조원 표시도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조원 표시도 어떤 그 품질 등의 오인 이야기 행위를 초래할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쟁점이 하나 더 된 건 또 이 부정경쟁 방지법상의 상품 사칭 행위라고 있거든요. 근데 2조 1호 과목의 전단부에 이건 후단부고요. 상품 사칭 행위는 인정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상품은 어차피 자기 이름으로 나가고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보면 혜태제과나 롯데제과 상품을 보면 그 브랜드 과자나 이런 걸 보시면 별도로 제조원이 병기돼 있어요. 밑에 그 안에 보면 제조원이 밖에 케이스에 붙어 있는데 제조원은 별도의 공장으로 돼 있습니다. 별도의 회사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혜태제과나 롯데제과에다 납품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제조원은 품질을 오인시킬 수 있지만 그 자체 상품이 나가는 브랜드는 혜태제과나 롯데제과로 나가는 거거든요. 어차피 여기서도 피고 이름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제조원만 바뀐 상황에서 이거는 상품을 삭칭한 건 아니다. 이렇게 본 케이스입니다. 자세한 건 읽어보시면 제가 상세하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품 자체의 형태. 이거 이제 가구를 이렇게 가구거든요. 이게 스칸디아라는 그 제품 가구 모양인데 이걸 그대로 이제 모방해서 이렇게 한 경우인데 이 경우에 이제 뭐 그 상품 형태 모방 행위와 관련돼서 또 부정경쟁 방지법상에 또 그 부정경쟁 행위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 안 하고요. 이건 상품 주체 혼동 행위로 건사 케이스인데요. 여기서 이제 이런 뭐 단추 모양이라든가 저 뭐 여기 서랍 모양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돼서 이제 모방했다고 해서 이게 상품 주처로 스칸디나비아의 어떤 스칸디아인가요? 스칸디아의 어떤 가구 모양이다. 그 출처로서 인식되는 가구 모양이다 해서 상품 주체 혼동 행위를 건 사건인데 뭐 뒤에도 마찬가지지만
이 법리가 항상 쓰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판결에 여기 법리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항상 근데 이게 레이저가 안 보이네요. 이게 잘 뒤에 안 보이시죠? 레이저가 그냥 맞다고 생각하세요. 여기 판결 이 부분에 이 법리가 상품의 형태, 상품의 포장의 형태, 디자인 뒤에 나오는 마시마로 케이스에서도 캐릭터의 어떤 모양, 즉 외형, 디자인적인 성격을 가진 것에 대해서 이 상품 출처 표시인 상품 표지로서 인정을 해서 부정경쟁 행위를 적용할 수 있느냐, 상품 주체를 혼동시키는 그 상품 주체 혼동 행위를 적용시킬 수 있겠느냐, 이거에 대한 판단 기준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품의 형태가 출처 표시 기능을 가지고 주지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상품의 형태가 단순히 상품의 형태로서만 판매되는 게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서 특정 영업 주체의 상품으로 이렇게 계속적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돼서 어떤 강력한 선정 광고도 이루어짐으로써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이 법리가 상품 형태가 갖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특정 출처의 상품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돼야 된다. 즉 특정 출처의 상품을 연상시킬 정도. 그러니까 마시마로의 캐릭터를 보면 인형 캐릭터를 보면 어디 인형의 이게 브랜드구나 이 정도로 인식할 정도. 근데 여러분들은 마시마로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어때요? 그냥 캐릭터로서만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죠? 잘 알고. 이게 어떤 특정 회사의 어떤 브랜드로 잘 알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알려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 가구 모양을 보고 이게 만약 특정 회사의 브랜드 즉 상품 표지로서 인정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부정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로베르타 사건에서 이걸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 색깔로 이렇게 삼색띠로 된 거 있죠. 예? 예를 들면 이거 말고도 다른 상품들도 여러 가지인데 이제 예로 이제 확인된 건 이 정도인데 여기서 이제 이 색깔 이렇게 배치한 것에 대해서 과연 상품 표지성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 근데 뭐 저걸 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상품 표지로 인식하는 사람은 없죠. 저런 색깔을 보고 그죠? 배치를 보고 주로 뭘로 인식을 하죠? 디자인이나 그죠? 어떤 신미감을 주는 외형으로 주로 인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부정경쟁행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상품 표지성이 전제가 된 다음에 상품 표지로서의 어떤 주지성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케이스도 뭐 이게 단순한 외형, 디자인적인 요건만 갖추고 있을 뿐이지 어떤 상품 표지성이 인정이 안 된다고 해서 이것도 역시 그 상품 주체 혼동행위성을 부정한 케이스입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이 마시마로도 마찬가지죠. 마시마로도 그 봉제 인형 만들어가지고 마시마로 많이 판매한 거에 대해서 물론 이게 저작권 침해는 인정이 됐어요. 저작권 침해는 그 마시마로 캐릭터를 이용한 거니까 그 저작물로서 창작물로서 인정을 해서 그거를 그 이용한 것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는 인정을 했지만 과연 마시마로 캐릭터를 보고 어떤 특정 상품의 인형이라는 상품의 어떤 출처 표시로서 대중들이 인식하고 있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품 표지성을 부정해서 이것도 역시 상품 주체 혼동행위를 부정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선거 여론조사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없어 5분만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늦게 시작했으니까 좀 5분만 봐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선거 여론조사 관련돼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론조사 받으면 어디 뭐 리서치 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여론조사를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런 여론조사업을 만약에 여론조사업을 하는 업체가 경쟁업체가 현대 리서치에서 조사 나온 겁니다라고 사칭을 해서 했다 그러면 뭐 영업주체 혼동이 여론조사업 관련된 영업주체 혼동의 가능성을 한번 뭐 그게 명확해진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근데 여기서는 지금 여론조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 경쟁자가 그 상대방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상대방의 나쁜 여론을 퍼뜨리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핑계대서 전화 걸어서 사실은 여론조사를 하는 것처럼 하면서 그 상대방 후보의 어떤 뭐 허위 사실을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게 뭐 돈 준 적도 없고 그렇게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사실을 이 사람이 그런 뭐 1억을 주고 뭐 공천 받으려고 뭐 했다 뭐 이런 것들을 넌지시 알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 여기는 지금 주식회사 현대 리서치 삽니다 이런 식으로 알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 관련돼서 영업 표시를 했지만은 실제로 이제 이게 여기 이 판결이 비판받을 수 있는 여지는 과연 자기가 여론조사업을 하지도 않는 사람이 물론 이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건 걸리긴 했지만 물론 부정경쟁 방지법상의 부정경쟁으로도 이게 판단이 됐어요. 근데 여론조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그 경쟁업자인 국회의원 후보자가 그 일당 몇만 원씩 주고서 알바생 고용해가지고 허위사실 유포할 목적으로 이렇게 한 건데, 그러면서 끝에다가 단순 그 여론조사의 어떤 신뢰성을 좀 주려고 여론조사도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여론조사를 이용한 것도 아니지만 신뢰성을 주기 위해서 그 당시 유명했던 현대 리서치사의 이름을 거기다가 거론한 것뿐인데
과연 이걸 가지고 그 상대방의 여러 현대 리서치사의 신용을 이용해서 자기가 어떤 신용에 편승해서 어떤 이익을 얻으려는 그런 걸로 볼 수 있을 것인지. 물론 부정경쟁에서는 부정경쟁 목적은 고려되지 않는 걸로 이렇게 보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게 과연 부정경쟁 행위의 어떤 그 모습을 띠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의문시되는 그런 그 태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아실 수 있겠고요. 이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엔, 리엔케이 이건데요. 겉으로 봐서는 모르시는 남자분들은 그냥 리엔하고 리엔케이 뭐 똑같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여성분들은 아니 그 여론조사 그 실제적으로 이제 이거 물어봐도요. 여성분들하고 남성분들이 많이 갈려요. 남성분들은 잘 모르거든요. 이게 뭐 리엔케이 화장품인지 뭐 리엔이 뭐 샴푸에 쓰는 건지 거기에 뭐 고현정이나 누가 나왔다 그러면 알지 뭐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거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리엔하고 리엔케이를 비교했을 때 과연 이게 혼동이 일어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설문조사에서 원고의 설문조사 결과로는 82.6%가 혼동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피고는 이제 어떻게 설문조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28.8%에서 31.6%만 혼동이 있다고 조사가 됐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그 제가 볼 때는 그 저기 특허청에서 용역을 해서 어떤 보고서가 수요자의 인식도에 대한 보고서가 있는데 거기 보면 그 특허청 사이트에서 아마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미국에서 보통 한 25% 정도 이상인 정도 되는 경우에는 혼동이 초래된 걸로 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그거를 또 이렇게 좀 참조해서 한 건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도 피고의 설문조사 결과에 관련돼서도 이게 혼동의 가능성이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고려를 해서 리엔하고 리엔케이가 유사하다고 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근데 리엔도 뭐 널리 알려졌지만 리엔케이도 여성분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뭐 200억 이상 되는 매출액을 가진 아주 엄청난 브랜드거든요. 그럼 이게 실질적으로 리엔이 들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혼동을 일으키느냐? 리엔케이를 여러분들 리엔케이를 보고 리엔으로 분리해서 부르지는 않잖아요. 리엔케이라고 전체적으로 읽지. 근데 이거를 그냥 기계적으로 좀 한 거는 좀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지 않나 해서 논문에서도 비판받는 게 있는데요. 하여튼 참조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이건 이제 초당두부 사건인데요. 뭐 초당두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은 또 모르신다고 또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초당두부에서 초당이 어떤 그 상품 두부 자체를 나타내는 어떤 보통 명칭, 즉 상품의 명칭 자체를 나타내는 건 아니고요. 그 어떤 그 두부의 어떤 특정 독특한 맛을 내는 어떤 강릉 지역의 어떤 그 초당이라는 지역의 명칭을 나타내는 건데 그 지역에서 이제 초당두부를 만들어내는 것은 유명해진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화성시 정남면에 소재한 두부 제조업체에서 그 정남 초당두부로 썼을 때,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초당과 관련해서 출처지 오인 야기를 일으킬 수 있느냐. 예? 그래서 문제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게 이제 그래서 출처지 오인 야기를 일으킨다고 봤어요. 초당이 들어가면 정남이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당이 들어가 있다는 이유로 해서 이게 출처지 여기 넣나요? 그림을 안 넣네 내가. 예. 그래서 출처지 오인 야기를 초래한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그 부정경쟁 행위로 인정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한번 근데 이제 좀 아쉬운 거는 이제 그 출처지 오인 야기 이게 과연 출처를 정남 초당 두부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과연 초당 두부로서 초당에서 생산된 걸로 이렇게 혼동을 일으킬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이게 여론조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설문조사나 이런 것도 좀 해볼 필요는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관습적으로 이렇게 어느 지역에서 난 출처지 표시를 자기 브랜드 상표와 결부시켜가지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판매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상주 곶감이면 무슨 상주 곶감 그대로 안 쓰고 무슨 자기 브랜드인 뭐 BK 상주 곶감 뭐 이런 식으로 뭐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도 물론 그 지역적에서 출처지 오인 야기를 초래하는 것과 관련돼서 그 명칭이 들어갔다는 자체만도 출처지 오인 야기 행위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여기 이 사건에서는 이제 좀 정남 표시하고 초당이 병기됐을 때 어떤 그 설문조사 같은 게 좀 필요하지 아쉽지 않았냐 이런 문헌도 있습니다. 관련돼서 그래서 참조적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주지성 지역 범위에서 여기 이제 피해자의 상품 저겁니다. 불로 해가지고 막걸리 보신 적 있으세요? 특히 막걸리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지역마다 이제 다 세분화돼 있잖아요. 예? 그 여러분들 하이트는 뭘로 여러분 맥주로 브랜드로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저기 원광대가 있는 익산에는요, 그 소주 브랜드로 더 유명해요, 하이트가. 예? 또 소주도 역시 지역별로 이렇게 다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막걸리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그 전국적으로 알려지는 서울 막걸리가 우리 여기 서울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만 지역에서는 잘 몰라요. 지방에서는 서울 막걸리. 예? 서울에서 무슨 막걸리를 만드냐고 그러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지역성이 강한 이런 상품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전국적으로 알려지기가 좀 쉽지 않고 지역에서 이렇게 알려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 있어서 이제 특정 지역에서만 알려졌을 경우에 과연 이거를 이제 그 주지성을 획득한 즉 수요자 간에 널리 알려진 이제 어떤 그 상품 주체 즉 상품 표지로서 그걸로 인식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인정을 할 수 있는 것인지가 쟁점이 된 사례인데 이게 이제 1심에서는 여기 보시면 1심에서는 그 주지성을 획득했다고 봤는데요. 2심에서는 이게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게 주지성을 좀 획득하지 않지 않았냐 해서 좀 부정한 사건이. 그래서 이제 이게 쟁점이 된 게 이게 이제 대법원에서 쟁점이 된 게 1심과 2심이 이제 달랐잖아요. 즉 뭐냐면 이게 과연 일정한 지역에서의 어떤 그 주지성을 취득한 경우에 대구 경북 인근 지역에서 과연 이거를 상품 표지로서의 주지성을 인정해 줄 것이냐. 이거 관련돼서 이제 구체적으로 다룬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대법원에서 대구 뭐 경북 지역이 그 막걸리 특성상 어떤 지역에서 거래되는 특성도 고려해야 되고 거기서는 널리 알려져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대구 경북의 인구 수라든가 어떤 지역의 어떤 크기라든가 이런 걸 비교했을 때 어떤 우리나라 국토에서 어떤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그 세부적으로 했을 때 이제 일정 지역에서도 알려졌을 경우에는 이렇게 블루 막걸리처럼 정부적인 어떤 이렇게 부정경쟁 방지법상의 주지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 좀 명시한 판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지성의 지역적 범위에 대한 어떤 판단 법리를 이렇게 명확하게 해주고 있고 제 책에서는 이제 이거 외에 이제 플러스로 이제 그러면 블루 막걸리를 대구에서도 유명한 데가 있을 거고 부산에서도 혹시 유명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어디 대전에서도 유명할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만약에 서울에서 만났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주지성 판단에 있어서 누구를 우선으로 해서 상품 표지성을 인정해 줘야 될까? 이건 이제 일본에서 이제 이런 것들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아직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좀 논의가 되지 않고 있어서 제가 그 책에서는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시험항해상 뭐 나중에 한번 그 책을 보시면 잘 나와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대기업의 계열사 분리 관련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계열사가 분리됐을 때 만약에 이제 창업주가 대성그룹의 창업주가 돌아가시고 나서 장남하고 이제 삼남이 지금 분쟁이 붙을건데요. 대성 관련돼서. 근데 웃긴 건 뭐냐면 그 장남은 원고예요. 그다음에 삼남이 피고인데 장남은 대성산업주식회사, 대성산업가스 주식회사 뭐 좀 굵직굵직한 걸 가져갔어요. 근데 이제 차남은 이제 주로 이제 금융 관련돼서 대성홀딩스 주식회사 있죠. 대성지주 이런 쪽을 가져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남이 막 하다 보니까 자기들도 지주회사가 있어야겠죠. 그죠? 이제 그룹이 커지니까 유명 그룹들은 다 가져갔는데 계열사들은 다 가져갔는데 그래서 자기네가 이제 대성 합동지주라고 딱 상호를 만들어냈는데 그러니까 이제 삼남이 막내 아들이 우리 대성지주, 대성홀딩스하고 혼동을 일으킨다 해서 상법 23조에 예? 부정한 목적으로 상호를 사용하는 거에서 예? 그걸 해서 소송을 걸었어요. 상호 금지 소송을 걸었어요. 그래서 이제 상호 사용 금지 소송을 걸어서 이겼어요. 삼남이. 그 삼남이 이겼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장남이 자기네가 대성 합동지주를 못 쓰잖아요. 그죠? 못 쓰게 되니까 그럼 너도 당해봐라 해서 대성은 내가 갖고 있는 계열사 그룹들 대성산업주식회사, 대성산업가스주식회사. 근데 우리가 알기는 여러분들 대성그룹의 뭐 이렇게 계열사 중에서 많이 아는 게 주로 뭐 그게 아버님 보일러 나들이 그게 그건가요? 귀뚜라미죠 그건. 대성 보일러 그거 맞나요? 예? 하여튼 전 대성 보일러밖에 모르는데 대성가스 이쪽밖에 모르는데 하여튼 자기네가 더 대성으로서 더 알려져 있다 해가지고 부정경쟁방지법상에 영업주체 혼동이로 해가지고 삼남한테 건 거예요. 소송을 부정경쟁 행위라고. 근데 또 그 소송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보면 웃기는 게 뭐냐면 직접적으로 자기 거를 뭐 모방해서 뭐 영업주체 혼동행위를 일으켰다 대성이란 걸 이렇게 이용해서 자기들과 영업주체 혼동행위를 초래했다는 것도 또 명확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내용을 잘 보면 제가 삼남이 대성 지주라는 걸 씀으로써 대성홀딩스라고 씀으로써 사람들이 내가 갖고 있는 저 대성산업주식회사라든가 대성가스산업주식회사 이런 데가 마치 삼남의 계열사인 것처럼 혼동을 일으킨다. 오히려 역으로 그렇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이 삼남의 어떤 그 계열회사인 것처럼 인식된다. 이런 식으로 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좀 피고 있어요. 가서 자세히 보면은.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뭐 나중에 선고가 되겠지만 하여튼 일단 여기서는 영업주체 혼동행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영업주체 혼동행위의 주체가 되는 그 영업 표지가 누가 우월적 지위에 있느냐, 그 신용을 획득해서 그게 굉장히 핵심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일남이 물론 주력된 기업들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일남이 자기가 활발하게 기업 운영을 해서 그 대성에 대한 신용을 쌓은 게 아니라 자기 아버지가 이게 다 모여 있을 때 대성 뭐 산업주식회사, 대성가스, 뭐 셀틱 에너시스, 뭐 대성홀딩스까지 다 합쳐져 있을 때 아버지 때에 이 신용을 쌓은 거거든요. 현대그룹도 마찬가지잖아요. 현대그룹이 원래 범현대그룹 해가지고 뭐 상법부상에 최근에 판례 나온 게 있지만은 범현대그룹으로 해가지고 그게 정주영 씨가 살아있을 때. 정주영 회장이 살아있을 때 그때 전체적으로 신용을 얻고 이제 계열사로서 또 별도의 또 신용을 획득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대성 같은 경우 특히 그 뭐 현대그룹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이게 뭐 개별 회사로서 신용을 획득했다기보다는 아버지 창업주 때 이제 주된 신용을 획득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쪼개져 나갔을 때 과연 장남이 자기의 힘에 의해서 신용의 주체로서 인식될 수 있느냐? 이거는 좀 아니라고 본 거거든요. 고등법원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도 뭐 대성 그러면 여러분 뭐 원래 관심은 없지만 그래도 대성그룹은 뭐 대성산업가스가 뭐 그 신용의 주체가 되는 건지 대성홀딩스가 신용의 주체가 되는 건지 그건 명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거에 대해서 영업주체 혼동행위를 부정하게 했어요. 즉 삼남도 대성이라는 거를 사용할 수 있고 여기서 유사 판단을 하려면 대성만 따로 떼서 보는 게 아니라 대성 산업가스 주식회사와 대성 뭐 산업가스 주식회사, 대성 홀드 주식회사, 즉 뒤에 홀딩스 주식회사와 산업가스 주식회사가 붙은 걸 전체적으로 결합시켜서 전체적으로 관찰해야지 대성만으로는 누가 쌓은 신용의 주체로서 그 사람의 어떤 역할에 의해서만 신용의 주체로서 인식되는 영업 표지성으로 절대적인 영업 표지 누구의 주체로 인식되는 그런 영업 표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남과 삼남의 관계에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는 양자간에서는 그렇게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 만약 일남과 삼남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붙어있는 그 이하 계열그룹의 명칭까지 고려해서 유사 판단을 해야 된다 해서 비유사다고 판단을 했어요. 대성산업주식회사나 대성홀딩스 주식회사는 비유사에 대해서 혼동을 초래되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 이제 계열사가 분리됐을 때 예전의 판결들을 보면은 역시 그 여기서는 이제 설치를 안 하고 있지만 그 신용을 쌓는데 만약에 뭐 일남의 힘에 의해서 어떤 이 대성이라는 독자적인 신용이 형성돼 있는 상황에서 뭐 분리됐다 그러면 뭐 일남이 그 신용에 대한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뭐 삼남에 대해서 주장을 해보는 걸 고려해 볼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는 아버지 때에서 다 뭉쳐 있었을 때 한꺼번에 신용을 쌓은 상황에서 계열사로 분리된 상황인데 뭐 누구는 쓰고 누구는 못 쓰고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이런 걸 고려한 판결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아직 대법원에 계류 중인데요. 하여튼 뭐 이게 나오면은 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이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참조로 보실 거는 이제 작년에 선고된 현대 사건이 있습니다. 현대중공업하고 뭐 현대자동차 관련돼서 그 현대 하청업체가 현대를 예전에 계열사했던 하청업체가 쓴 경우에 이제 이걸 저명상표로 해가지고 그 등록을 무효시킨 사건인데요. 하여튼 거기서도 이게 관련된 케이스인데 제가 뭐 시간 관계상 말씀 못 드리겠고요. 하여튼 그 한번 뭐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고요. 저는 일단 참혹 전까지 말씀을 드렸고 뭐 그 이하에 대해서는 이제 참혹 관련돼서는 좀 박영 교수님께서 또 훌륭하신 또 발표를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